순천 성남초등학교. 교실 너머 느껴지는 열띤 분위기. 질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 전체를 청소한다.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대한 거 알아보고 증명된 사실인가요? 이게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는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날카로운 질문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교실. 어떤 수업을 하는 걸까요? Y 질문 나누면서 그 질문으로부터 찾아보세요. 친구들이 만든 Y 질문 중에 논제가 숨어 있습니다. 질문 째려보세요. 질문을 째려보라고요? 학생들이 미래에 만나게 될 어떤 그 문제 상황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원인과 원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보는 그 사고 습관을 길러주고자 이 수업을 계획을 했고요. 오늘은 교내 환경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왜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논제를 찾아가는 시간.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시키면 선생님이 치우시면 되지 않나요? 그 학생들은 쓰레기를 왜 버릴까요? 그거는 저의 생각이지만 귀찮아서일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왜 쓰레기통이 없을까요? 쓰레기통이 원래 있는데 너무 멀어서 안 가져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토론의 주체는 오로지 학생들. 선생님은 코칭만 해줄 뿐입니다. 각 모둠별로 도출한 논제가 정리되면 투표를 통해 공통된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데요. 학생들이 토론 주제를 선정을 하네요. 네, 직접 논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논제로 여러분 토론을 하자고 지금 결정이 됐네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가상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학생들도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원래. 그렇죠. 공통의 주제가 정해지면 대안책을 함께 논의하는데요. 낙서처럼 적힌 문구들. 어떤 활동인가요? 마인드맵은 이제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면서 그것을 분류할 수 있게 더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버블맵에 화살표를 좀 추가한 제가 만든 이제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키워드를 좀 더 개념도처럼 확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지금 정리한 키워드, 이 조직은 결국 나중에 오둠의 팀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개념을 확산시키는 거군요, 이게 지금. 토론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키워드로 조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키워드를 연결하는 건데요. 수행 주체. 또한 발표를 할 때 키워드만 보면서 순간적으로 조합하는 역량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은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양궁토를 시작할게요. 포스트잇 한 장에 포스트잇 대안 하나. 대신 그 대안을 추천하는 이유까지 적어야 된다 그랬죠? 양궁으로 토의를 한다고요? 올림픽에서나 봤던 관역판. 정말 많네요. 모든 인원이 관역의 가장자리에 대안책을 써서 붙인 후 의견이 좁혀지는 대로 종이를 하나씩 중앙부로 이동시키는 일종의 대안 추출 방법인데요. PPT 맛있어? 애니메이션은 반응이나 그런 걸 주었으니까 반응으로 본다 하면은 얘가 제일 나아. 얘가 제일 낫지. 포스터는 보는 쪽 많은. 관역 정중앙부에 붙은 종이가 최종 대안이 되는 겁니다. 대안을 만들 때 하나하나 논의하면서 최종 대안까지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게. 네, 그 토론하네요. 3단계 토론을 하는데 그 단계마다 그 관점이 다릅니다. 모둠끼리 정한 대안책을 반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수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색다른 수업 방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가 만약에 회사를 취업을 하면 그 회사 취업할 때 뭐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잘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질문의 형식이나 질문의 그 분류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약간 서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어떤 계획하고 이걸 이끌어 나가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1년의 과정 동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수업 설계력까지 아이들에게 점점점 그 권한을 이양해가는, 그 주도권을 점점점 이양해가는 형태의 그런 수업 경영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지속적인 자신들의 어떤 탐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 네.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인재의 역량이 자라나는 교실. 미래를 여는 교육의 첫걸음. 수업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확실히. 이 수업을 보니까 웬만한 대학생들보다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더 자신감 넘치게 자기 얘기를 하네요. 이게 또 자기 평가 말씀하실 때 자신감 얘기하셨잖아요. 되게 중요한 또 미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이제 이런 수업을 통해서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저는 나눠보시죠. 너무나 친숙한 풍경이고요. 친숙하세요? 네, 매일매일 보는 자신감. 선생님이 자신감이시니까 학생들이 자신감이네요. 아주 익숙한 환경입니다. 아주 익숙한 환경. 동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랑 약간 차이점은 이렇게 질문을 하나의 정교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설계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더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네. 방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이 프로젝트 기반 수업 계획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러이런 역량들 좀 키워줘야겠다. 이게 좀 먼저 생각한 게 있으신지 그걸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앞서도 총체적인 어떤 포시가 어우러지는 그런 맥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저도 그걸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처음 문제 해결 역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제가 함께 연구했던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거기에서 학생 주도의 어떤 문제 발견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영감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존 듀이의 어떤 철학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서 그 듀이의 어떤 반성적 사고가 5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5단계 반성적 사고 과정을 반영한 어떤 현실화할 수 있는 수업 그 절차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이 수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네. 방정우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 알겠지만 협업 역량도 키워지고 소통 역량도 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래 사회에서 협업하고 소통 중요한 역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 역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직업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이 협업 능력이고요. 특히나 또 개방된 사회로 가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개인주의가 팽배되면서 예전보다 공동체 경험이 훨씬 더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 그 공동체의 그 협업 능력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약해진 상황의 그 갭이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영화요? 네.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습관이 되세요? 네. 저 요즘 막 아이언맨 나오고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어벤져스. 요즘 히어로들은 협업을 해야 이 지구도 구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 사실 그렇죠. 놀이도 그러네. 혼자 하는 놀이보다 같이 놀이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그 협업이 뭐 그렇게 우리 과거나 지금이나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늘 강조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전의 협업과 지금의 협업이 크게 다르다라고 본다면 그 이전의 협업은 어떤 리더나 지도자에 의해서 어떤 기능적 위치를 부여해서 거기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협업 플레이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민주화되고 수평적이고 다원화돼 있어요. 널 리더로 인정 안 해. 라는 분위기죠.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곧 그 분야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제 반영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생산의 경험을 하려면 결국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집단 지성에 의해서 결국은 창조적인 아주 지금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이 생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까 이제 미래 사회 저희가 특징을 얘기할 때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랑 저희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거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첨단 기술로 뭐가 가능하냐라고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 전문가가 그거를 모두 모두 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 하나의 기술이 다른 기술과 연결돼서 또는 다른 분야와 연결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과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래 사회는 더 이제 협업에 대한 강조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맥락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어떤 그 맥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협업을 한다는 얘기는 같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같이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의견,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소통, 이런 소통이 되어야만 또 협업이라는 것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데, 선생님, 이 소통을 잘하려면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시대를 요즘 불통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 소통을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서 이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보통 다 소통을 합니다. 미디어. 네, SNS라든지 맞아요.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려면 그 교실 안에서도 그런 미디어를 통한 그 소통의 경험들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소통의 공간을 우리가 이제 교실과 교실 혹은 학교와 학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국격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하고 거기서 이제 소통하는 경험들을 길러 나가면 훨씬 더 학습자들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다양한 미래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비판적 사고, 협력, 협업, 소통, 아까 또 문제 해결, 몇 가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또 다른 역량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성이죠. 이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창의성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인슈타인, 뉴턴, 되게 천재들만 갖고 태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교육해서 길러질 수 있어?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학교 교육에서 미래 역량으로서 다룰 수 있는 거냐? 창의성이랑 연결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관심 분야가 또 창의성이어서 좀 생각이 정리된 게 있는데요. 그 창의성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떤 기존에 있었던 거와 연결해서 새로운 걸 뭔가를 만드는 게 창의성이잖아요. 그런데 했을 때 창의성에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저는 많은 리소스를 갖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그다음에 그 리소스를 뭔가 자유롭게 링크할 수 있는 뭔가의 그 자유로운 공간, 그 공간에는 자유로운 어떤 여백, 이게 더 정확하죠. 그 여백에는 시간적인 여백도 있을 수 있고 공간적인 여백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창의성이 중요하다 했을 때,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된다 생각하고, 창의성이야말로 뭔가 환경을 조성해 준 건데, 그 환경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리소스를 많이 갖게 해야 되니까, 그 리소스라는 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리소스가 생기는 거니까 직접 경험을 많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접 경험을 갖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링크해서 할 수 있는 내버려 두는 시간, 이렇게 쉽게 말해 보기에는 방치한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나 깍져진 그 삶을 사는 학생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을 아예 바꿔야 되고요. 네. 교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실이라는 구조 자체가 창의성을 막는 형식이에요. 앞에서 지식을 전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교실 배치라든지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런 자기가 마음껏 자기가 학습하고 싶어 하는 주제에 따라서 충분히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메이커 교육의 첫 번째를 팅커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막 이것저것 만져보고 땜장이처럼 막 이렇게 고쳐보고 도구도 만져보고, 그러다가 이제 통찰력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들고 싶은 것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구현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교실이
좀 이렇게 확 바뀌어야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수업들도 거기에서 완벽하게 녹아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길러줄 수 있다. 다만 그렇죠. 네. 의도적으로 창의성을 기르기보다는 다양한 환경들을 조성해주고 학생들 스스로 체험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면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아이디어, 자기만의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종합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까지 이제 그 구체적으로 미래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또 창의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교육하려면 이 교육 그 환경과 이 교육 방법 같은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시 한번 큰 관점에서 교육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 없는 수업이 이제 우리 교실을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우리가 불확실성을 얘기하는데 그 불확실성을 수업 자체가 그 불확실성을 구현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을 디자인할 때는 뭔가 아이들이 습득해야 되는 명확한 지식이 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너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해해라. 이제 여기에 초점을 뒀다면 그런 지식들을 실제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그런 문제 사항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활용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생산해낼 것인가. 이런 경험들을 수업을 통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업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다양한 기법들이나 디자인적 사고 같은 것들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을 프로젝트 학습 안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그 안에서 그것을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수업은 아이들에게 위협적이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마음껏 만들고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용하고 고요한 교실이 아니라 쟤네 도대체 뭐 하는데 저렇게 시끌벅적해?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미래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두 학기 이 교육과정을 2015의 6가지 핵심 역량을 그 중심으로 1학기에 3개, 2학기에 3개 이렇게 좀 재구성하는 그 형태 그 3가지씩 그 길러내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재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을 재구성할 때 그 기준은 핵심 역량의 하위 요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교육부 자료 그 이런 것들 검색하다가 나온 것이었는데 그 하위 요소를 기준으로 교과 단원을 이제 째려봤을 때 그 교과 단원이 요 하위 요소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교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해석은 다 교사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저는 이제 핵심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를 수 있는 어떤 교과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계속 PBL 저도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위 요소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연결시켰을 때 프로젝트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영양심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되는 세부 교육과정은 또 PBL로 구성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한번 미래 교육을 꿈꿔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지금 보니까 교육과정을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시네요. 와, 그 교육과정을 그렇게 뭐 하위 요소까지 분석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것인가까지 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들은요?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저는 수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수업을 타당화시키는 방편으로 이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과 연계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분석가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그 교사의 역할은 진짜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교육 이전에는 누구한테 배웠는지가 중요했었잖아요. 그때는 누구의 제자면 모든 게 다 설명됐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배운. 근데 지금의 학교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스승이 없어요. 아이들의 스승은 교과서죠.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서 전 배웠어요가 되지 그 스승으로부터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어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잊혀집니다. 참 불쌍하죠. 자, 정말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그 속에 가져가야 우리가 이제 미래 교육에서 교사가 교사로서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신 형태의 수업을 하기 어려운 좀 여건이 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초등학교는 모르겠어요.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입시라는 큰 저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 시간이 없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같이 협업해야 되는 것들이 교사들끼리 협업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시간이 거의 없어서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에 초점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선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사실 평가와 그 입시 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바탕으로 둔 이제 평가 체제가 있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협업 강조해봤자 그 학생들이 협업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나 인식 방법도 장기적으로는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학사 중심의 그 교육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에서 제가 항상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은 학사 중심이란 말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방법이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 협의의 의미로 생각 안 합니다. 인간 개개인에 대해서 모두 다 가치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 PBL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다 낯설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을 하고 반응을 안 하고 그런 경우에 교사가 딜레마에 빠지고 이게 제대로 된다 하는데 그럴 때 이 학생이 꽃은 피지 않았지만은 뭔가를 조금만 더 하면 뭐가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그 학습자 중심에 그걸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학습자 중심에는 저는 스케일이라기보다는 인간을 보는 인간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등생, 우등생이 아니고 밝혀지지 않는 그 학생의 어떤 탤런트가 있다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확신. 그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확신도 필요하고 그 확신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서로의 격려와 지원하는 그런 문화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시즈가 돼서 뭔가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기존의 그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도인이 되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수업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교사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통섭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야 된다. 지난 방송에서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하는 그 형태 자체는 세상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뭔가 바꾼다는 것보다 뭔가 모델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가 그 모델에 따라서 좀 더 변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모델이 없어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좀 꼭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주시죠. 저 혼자는 못해요. 아니, 아까 자신감은 어디 가셨어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교실에서의 자신감은 있는데요. 네.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 애써줘야 될 몫인데, 근데 굉장히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저희 큰일 나요. 왜 다들 장기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교육 당국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예, 저희가 장시간에 걸쳐서 미래 역량 어떤 것을 기를 것이냐, 또 이 미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IBM 글로벌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책임자인 짐스 포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세대인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영감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장시간에 걸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딱 유일하게 시험 잘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없는 한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질 수가 없거든요. 문제 풀이 교육에서 문제 해결 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성인 학습 의지 최하위 공부 자체는 수단이잖아요. 흥미가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삶인지 학교인지 모를 정도의 그 무근계가 돼야 정말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거 아닐까.